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 여자의 삶을 그날 밤 완전히 밖으로 밀어내는 말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인생의 끝자락에서 참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여자의 선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잠시만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런 인연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정희 68세.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 반찬 가게 식당 허드렛 일을 전전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 담그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하고 손은 트고 허리는 굽어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만 사람답게 살면 된다. 그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희는 잠을 설쳤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애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서울에서 신혼집을 어떻게 구하지? 정희는 아들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급 빠듯하게 받는 아들. 모아둔 돈이라곤 전세 보증금 반도 안 되는 돈. 그런데 결혼은 하겠다고 하니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며칠을 고민하다 정희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전세금 아끼게 그냥 엄마 집으로 들어와. 어차피 나 혼자 살기엔 넓잖니. 아들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요즘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정희는 밀어붙였습니다.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집 사는데 보태고 엄마는 2층 작은 방 하나면 돼. 밥도 빨래도 해줄 테니 걱정 말고 너희는 그냥 돈만 모아. 서울 외곽 정희가 30년 넘게 혼자 관리해온 2층 단독주택. 마당엔 감나무 한 그루, 대문 옆에는 장독대, 부엌 창 너머로는 작은 텃밭이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지은 집. 설계도부터 벽돌 하나까지. 부부가 머리 맞대고 골랐던 집.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정희는 그 집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끼니를 굶은 적도 있었고 보일러 고장 났을 때 한겨울에 전기장판 하나로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팔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아들한테 물려줄 집이라는 생각 하나로 이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희에게 이 집은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 전부였던 겁니다. 아들 내외가 입주하던 날 정희는 1층 안방을 깨끗이 비워뒀습니다. 이불도 새로 사고 커튼도 바꾸고 냉장고도 비워서 며느리가 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장롱 안에 있던 자기 옷가지들은 전부 2층으로 옮겼습니다. 화장대도 치우고 거울도 떼고 마치 자기가 살지 않았던 방처럼 깨끗이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2층 구석 해가 잘 안 드는 작은 방에 짐을 정리했습니다. 원래 창고로 쓰던 방이었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방. 그래도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충분하다. 젊은 사람들이 편해야지. 그 말을 하면서도 정희는 괜히 설레었습니다. 아들 밥 차려주고 손주 태어나면 봐주고 이제 좀 덜 외롭겠다 싶었으니까요. 남편 떠나고 10년 넘게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던 정희에게 식구가 생긴다는 건 그 자체로 큰 위로였습니다. 근데요, 그때 정희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곧 무너질 줄은.
자기 손으로 대문을 열어준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박미선 38세. 예의 바르고 말도 곱고 아침마다 정희에게 인사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명절 때는 선물도 사왔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희는 좋았습니다. 내가 착한 며느리 들였구나. 마음 한구석이 놓였습니다. 근데요, 3달이 지나면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상을 차렸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미선이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요즘 누가 이렇게 짜게 먹어요?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전과 달랐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다음엔 조심하도록 하마. 속으론 좀 서운했지만 젊은 사람 입맛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가 아침밥을 차려놓았는데 미선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 아침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왜 자꾸 차려요? 치우기도 힘든데. 정희는 아무 말 못하고 상을 치웠습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었나. 분명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정희는 자기 탓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정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미선이 들어오더니 말합니다. 어머니, 있잖아요. 요즘은요,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집이 잘 없어요. 저희 친구들도 다 따로 살거든요. 무슨 말인지 정희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짐이 된다는 거지. 나가라는 소리지. 그래도 정희는 아무 말 않고 리모컨을 내려놓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주 미선이 주방에 서서 말합니다. 어머니, 주방은 이제 제가 관리할게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물건 위치 자꾸 바뀌니 제가 하나도 못 찾겠잖아요. 그 순간 정희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손으로 꾸린 부엌인데 이제 들어오지 말라니. 냉장고도 정희가 산 거였습니다. 가스레인지도 그릇장도 밥솥도 전부 정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엌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요. 정희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내가 더 조심하면 되지. 젊은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지. 내가 맞춰가면 돼. 그렇게 자기 마음을 죽이며 정희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희는 자기 집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치 새 들어 사는 사람처럼요. 아니, 세입자보다 못한 사람. 세입자는 최소한 돈을 내니까 당당하기라도 하지. 정희는 돈도 안 받고 자기 집을 내줬으면서 눈치까지 봐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정희의 밥은 항상 맨 마지막이 됐습니다. 아들이 먼저 먹고 며느리가 먹고 밥솥에 남은 밥을 정희가 긁어 먹었습니다. 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더기는 아들 내외 그릇에 담기고 정의 그릇에는 국물만 자박했습니다. 어느 날은 고기 반찬이 나왔는데 정희 앞에는 한 점도 안 왔습니다. 미선이 자기 접시에 다 담아놓고 아들한테만 집어주더라고요. 정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 가지고 뭘 그러냐? 내가 어른이면서 속 좁게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미선이 창문을 열고 소리칩니다. 어머니,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청소기나 좀 돌려주세요.
저 출근해야 돼서요. 정희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미선은 화장하고 출근 준비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휴지 좀 갈아놔 달라니깐요.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게 만드시냐고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자기가 무슨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가정부구나. 무급 가정부. 근데 더 서러운 건요,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부려먹히는데 한 번도 그만해라고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청소된 집에서 밥 먹고 출근했습니다. 어느 주말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미선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언니 내외까지 왔습니다. 정희는 당연히 인사하러 나가려 했습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인데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선이 정희를 막아섭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으니까 밖에 나오지 마시고 방에서만 좀 쉬고 계세요. 아셨죠?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정희는 그날 자기 방에 앉아 계단 아래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와인 따르는 소리, 언니 요리 진짜 맛있다 하는 소리, 이 집 정원 예쁘다 하는 소리, 마당에서 바베큐 하면 좋겠다 하는 소리. 정희가 30년 가꾼 그 집에서 며느리 식구들은 주인처럼 웃고 떠들고 있었고 진짜 주인인 정희는 2층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정희가 거실에 내려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 찌꺼기,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였습니다. 미선이 말합니다. 어머니, 좀 쉬셨으니 여기 정리 좀 해주세요. 저희 피곤해서 이제 들어가 좀 쉴게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으면서 정희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소리에 묻어가게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게 내 집인데. 근데 왜 나는 여기서 죄인처럼 숨어야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정희는 점점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눈에 안 보이면 더 좋은 사람, 말없이 청소만 하면 되는 사람, 자기 집에서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더니 오후가 되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어서 마당의 감나무가 휘청거렸습니다. 정희는 빨래를 걷다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런 날엔 따끈한 국물이 당기는데 정희는 된장찌개라도 끓여볼까 싶어 부엌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부엌은 이제 며느리 구역이니까요. 허락 없이 들어가면 또 뭐라 할 게 뻔했습니다. 정희는 그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때쯤 미선이 거실에서 정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저 좀 봬요. 정희가 계단을 내려가 가까이 가자 미선은 소파에 앉은 채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친정 식구들 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집이 좀 좁잖아요. 정희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좁다고? 이 집이? 방이 4개나 되는데?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언니네까지 오거든요. 거실도 써야 하고 방도 써야 하고. 정희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오늘만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에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가라고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내 집에서? 정희는 잠깐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설마 진짜 나가라는 건 아니겠지. 정희는 말없이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눈으로 호소했습니다. 야, 너라도 뭐라고 해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요.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들은 엄마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냥 아무 편도 아닌 겁쟁이였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키웠나. 밥 굶어가며 학원비 대주고 등록금 대느라 새벽 일 나가고 그렇게 키웠더니 비 오는 날 엄마를 내쫓는 자식이 됐나. 정희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미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손님들 곧 올 시간이라고요. 정희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얇은 바람막이 하나를 걸쳤습니다. 지갑, 휴대폰, 작은 가방. 딱 그것만 챙겨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에는 미선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엔 물이 스며드는 신발. 정희는 신발을 신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가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테이블 닦는데 바빴고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문을 열고 비 오는 밤길로 나섰습니다. 우산도 없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도 정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형제도 다 먼저 가셨고 친구들에게 이런 꼴 보여주기 싫었고 시누이한테 손 벌리기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한테 쫓겨났다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겠습니까? 정희는 그냥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고 신발 속으로 물이 스며들고 바람막이는 쭉쭉 무거워졌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울 것 같아서요. 한참을 걷다가 정희는 낡은 비즈니스 호텔 간판을 봤습니다. 허름하고 오래된 곳이었지만 일단 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프런트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혼자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젖은 신발을 벗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바람막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빗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애 키울 때 잘못 키웠나? 내가 너무 많이 참았나? 아니, 애초에 같이 살자고 한 게 잘못이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카톡도,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비 맞으며 나갔는데 걱정 한 통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뭔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 며느리에 대한 기대. 그때 정희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희가 집을 나설 때 무의식적으로 챙긴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중요한 서류는
항상 가방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재산세 납부 내역, 건축 당시 서류. 정희는 그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이름 한 글자도 안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정희.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 명의였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집을 지을 때 정의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해. 내가 먼저 가도 당신이 이 집에서 살아야지. 그 약속 그대로 집은 정의 명의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 집이 당연히 아들 명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엄마 집이니까 당연히 내 집 아니야? 그런 아니란 생각. 같이 산다고 하면서 집 문서는 한 번도 확인 안 했으니까요. 정희는 서류를 다시 접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희 안에서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평생 참기만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할 때도 참았고 아들 키울 때도 참았고 며느리한테 무시당할 때도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바보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름아름 알게 된 법률사무소 변호사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김정희입니다. 정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이제 그만 참으려고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햇살이 났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거짓말처럼 멈추고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정희는 호텔에서 나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집에 들인 것, 며느리한테 무시당한 것, 어젯밤 비 오는 날 쫓겨난 것.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집 어머니 명에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등기부등본에 이름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언제든 퇴거 요청 가능하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애들이 안 나가면요? 그러면 무단 점유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 불러도 되고 민사소송 들어가도 되고요.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상 거주했으니까 임대료 상당액 청구도 가능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뒤 변호사와 함께 정희는 자기 집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비에 젖어 나온 그 대문. 30년 동안 매일 열고 닫던 그 대문. 대문 앞에 서니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아침인데도 술병이 놓여 있고 음식 찌꺼기가 널려 있고 사람들이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잔치가 아직 안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두가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 벌써 오신 거예요? 오늘 하루만 더 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정희는 대답 대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잘들 쉬셨죠?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아들 명의인데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미선 친정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시네. 아들 집에서 왜 우리 보고 나가래? 그때 정의 뒤에 서 있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등기부 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집 소유자는 김정혜 씨입니다. 아드님 명의가 아니에요. 여기 직접 확인하시죠. 미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등기부등본을 빼앗듯 가져가 눈으로 훑었습니다. 소유자 김정희, 주소, 면적, 등기일자 전부 정희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수년간 무상 거주에 대한 임대료 청구서. 이 지역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50만 원, 3년이면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 인격 모독, 가정 내 괴롭힘, 노인을 집에서 쫓아낸 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즉시 퇴거 요청서.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안 나가시면 무단 점유로 신고합니다. 경찰 부를 수도 있고 민사소송 들어갈 수도 있어요. 미선의 친정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정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한 짓은요? 비 오는 날 밤에 쫓아낸 건요? 그건 사람한테 할 짓인가요? 미선의 친정 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선이 다급하게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보, 뭐라고 해봐요. 당신 엄마잖아요. 당신이 말리면 되잖아요. 아들은 이번에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 편도, 자기 엄마 편도 들 수 없는 사람.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선이 마지막으로 발악합니다. 어머니, 뭔가 많이 서운한 게 쌓이신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말고 기분 푸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어제 비 맞으면서 나갈 때 다 끝났단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짐을 쌌습니다. 도망치듯 대문을 나서는 그들 뒤로 정희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마지막에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나가. 그날 저녁 아들 내외도 며느리 친정 식구들도 전부 떠나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집 거실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피해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아프긴 했습니다. 아들을 내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게 맞다는 걸,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일주일 뒤 정희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가구는 버리고 며느리가 쓰던 물건들은 전부 치우고 다시 자기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1층 안방에 자기 이불을 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해가 잘 드는 방에서 잤습니다. 부엌에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기 손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자기 입맛대로 간을 했습니다. 짜도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집이니까요. 한 달 뒤 정희는 짐을 정리해서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는 정희 통장으로 들어오게요. 아들에게 당장은 아무것도 안 주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진짜 철이 들면 진심으로 반성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실버타운에서
정희는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TV 보는 사람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해외여행. 혼자서 가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68년 동안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였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요? 아니에요.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참는 인생이 아니라 지켜낼 줄 아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